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이고 귀환하고 싶은 이유도 나의 자기 만족 안에 나라는 존재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내 딸까지 해서가 나거든요. 물론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거 안 보시죠 형님 확실히.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유원지 팟캐스트 부곡하와이의 저는 호스트 MC 차붐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 교수입니다. 네, 앞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옆에는 윤영식 감독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비톡 오디세이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편에는 저희가 그 이제 아이맥스님으로서 오픈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맥스 촬영과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전통적인 촬영 방식이라든가 영화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액션 시퀀스나 캐스팅,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저는 루피탄용으로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죠. 네, 이번 편에서는 영화가 우리에게 좀 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과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 나오고요, 영화 안에.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지은 죄, 폭력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뭐 처벌, 뭐 아니면 고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편으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옆에 계신 윤영식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첫 번째 시간 1부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어쨌건 되게 간만에 엄청 훌륭한 영화를 본 거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2부까지 편성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는 그래도 좀 저희가 웃고 떠들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2부는 어쩔 수 없이 좀 진지해지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시는 분들한테 진지해질 것 같다. 최대한 농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던 게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2부에 다룰 내용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 담론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 인간의 삶을 관통하기도 하고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같은 거라서 저는 가셔야죠. 근데 저는 뭐 가벼운 인간이라서요. 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큰 담론을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담론의 극히 일부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 저희는 사실은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면 저거 옷이 저래 이런 그 정도 얘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감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담론의 보풀. 그래도 현대문학 공부했고 영화 전공했으니까 뭐라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부담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도 저희 그러면 수다쟁이 노스 카키우스님 모시고 저희 이제 오디세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에도 벤로막 21년과 함께합니다. 지난번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장인정신하고 저희가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랜 시간과 기다림을 통과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술이라는 점에서 오디세우스의 귀환과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같은 술이지만 지난번에는 만드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셨고 이번에는 돌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부의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놀란은 왜 신이 사라진 시대의 신화를 다시 불러냈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영화 전반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고 영화 전체적으로 신의 존재보다 인간의 한계, 뭔가 경의와 겸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후에 이제 저희 바로 이 다음에 크세니아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제우스법.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신이 있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했느냐가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리스 신화의 모험을 대규모 판타지를 구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과 인간의 관계, 약속과 벌, 인간보다 큰 질서에 대한 질문을 전면에 두거든요. 놀란이 다시 불러낸 것은 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손과 경외입니까?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해볼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수다쟁이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논란이 다시 불러낸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손과 경외에 대한 영화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신화를 가져온 이유는 네.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 같아 보였어요. 왜 지금 필요하죠? 시대에. 사실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를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자,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엄청 복잡해졌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이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만 엄청 강하게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랑 국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안 받아주죠.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민주당 국힘 얘기한 건 아닌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녹색당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네. 네, 난민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지금 이제 그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러 전쟁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미국도 전쟁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우로 전쟁은 진짜 처음 듣는 단어긴 하네요. 보통 러시아를 앞에 두지 않나요? 러우 전쟁, 뭐 우리나라의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요. 동맹 때문에 네. 우로 전쟁. 네. 정말 죄송하신데 혹시 이북 분?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좀 더 마음으로 가까워서. 가깝죠. 네, 네. 미인의 나라.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변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사실 좀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영웅 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되게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도 되게 강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네, 이기적이고 굉장히 타인을 괴롭히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서사가 아닌가, 신화를 보다 보면. 그리고 그 신화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현재 생활과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평소에는 느껴지는데 이거를 영화로 보고 나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얘기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생각난 건데,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셨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수 거죠.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신들 좀 쪼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 좀 뺏어 먹었다고 그렇게 화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광우병 걱정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호프 때도 제가 소통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삶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되게 분열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내 사이드에 서서 저쪽한테 욕하기 바쁘고 약간 이런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조차도 마음을 많이 열고 좀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왜 논란이 지금 타이밍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따가 뒤에도 많이 얘기할 내용이지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만 느낀 감정인가 싶어서 교차 검증을 이제 형님 두 분에게 했고, 나도 그런 느낌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까 전에 1부 때 이야기했던 왜 이렇게 다인종들을 썼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뭔가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벨탑이 지어지기 전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모든 인종이 서로 대화가 됐고 소통이 됐고, 하지만 그들이 신에 도달하려고 그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언어와 인종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끝에 온 지금 시점이 이 대분열의 시대인 거잖아요, 따지면. 근데 재밌는 게 모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나홍재 감독님의 호프에서도 약간 비슷한 시퀀스가 있고 외계인과 대화가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A24에서 만들었던 그 시빌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연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트로이의 목마 불타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어떤 장광설을 좀 하잖아요, 오디세우스가.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느낀 감각은, 논란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구나. 안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되게 뭐랄까 뭘 어떻게 하면은 상업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밌게. 그러니까 재밌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논란이 이 신이 사라진 시대라는 건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소통과 이해가 없어진 시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대에 우리 이미 지나갔던 신화 혹은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논란한테.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이게 어떤 엔터테인으로 소비되지 않고 무언가 좀 울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이 사라진 시대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까 저희 중간에 이제 점심에 만나서 수다쟁이님이랑 같이 식사하러 가는 길에 학교를 지나가는데 그 이제 그 학생 도박 근절 뭐 학교에 그런 게 플랜카드가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사이버 도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참교육에도 나오죠? 네네, 참교육에도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러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 참교육을 보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네, 뭐 좋아하는 배우들 나오니까. 근데 그 실질적으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걸 굉장히 높게 사잖아요. 여기서 돈에 대한 걸 높게 산다는 건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걸 높게 사지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돈이란 단어, 말 그대로 돈이란 물질 자체를 높게 산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전부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돈은 내가 필요한 걸 갖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었어요. 그렇죠. 교환 수단이죠. 교환 수단이죠. 근데 지금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걸 사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돈이 많아야 된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도박이나 무엇이 됐든 그 마약을 판매하는 게 됐든 어떤 게 됐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내가 당장에 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무 꺼리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이란 결과를 도출해내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꿈이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상향이죠. 굳이 따지면 이상이라고 볼게요. 내가 원하는 이상을 향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위해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가는 과정도 전부 합쳐져서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의 나도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많이 생략되어 가고 있고 그게 신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른바 꿈이 없는 시대와도 저는 좀 더 겹치게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오디세이가 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하들도 그렇고 좀 기도해라, 믿어라, 말씀 들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방금 되게 전도사님 톤이었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참 재미나게도 본인이 믿는 신인 아테나에게는 그 믿음을 다하고 아테나는 유일하게 엄청나게 오디세이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힘을 더 가진 사람과 아닌 거의 정도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의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오디세이를 보고 조금 애매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오디세이가 이 여행이 끝나고 그러면 당신이 그 이제 거지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당신이 그 배를 타고 온 이방인이냐고 얘기하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과의 싸움, 그 이후에 인간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상황,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문명 하나가 그 문명을 오염시킨 건 나고 우리고 이제 오염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가 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티에 대한 구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본 거는 무턱대는 신뢰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직시로 저는 조금 더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는 그런 사람이죠. 오디세우스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원작과 오디세이 영화 둘 다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다만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의 각색이 있는 구간들마저도 현재 시대의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고 그거는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런 거 치고는 아이맥스로 영화를 만드셨지만 저는 참 그래서 참 그러니까 가장 올드스쿨한 가장 고전적인 영화를 보면서 근데 가장 큰 제작비가 들어가고
근데 이거에 오히려 경의를 느끼는 걸 보면서 정말 문명과 문명이 겹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한 메시지를 이미지가 원래 보통 예를 들어 여러 클리셰를 사용해 이 안에 레이어를 두고 이 그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화해서 그냥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가 좀 정답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게 그 아까 종교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곱씹으면서 생각이 된 건데 결국 오디세우스는 계속 어떤 만나는 그런 위험이나 그거마다 대화를 시도하긴 하거든요. 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키클럽스 때는 이야기해요.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 너 개미랑 이야기해? 너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다라고도 얘기하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 지났어. 지났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그 거인 때도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됐어. 애가 울어. 그러고 나서 넘어가 또 사륙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서 보니까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무언가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계속 실패했네. 근데 유일하게 대화됐던 건 인간인 키르케밖에 없는 것 같아. 키르케를 제외하고는 대화가 안 됐어. 그리고 키르케를 이해했고 키르케도 그들을 이해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디세우스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트로이에다 침투시켜서 트로이를 대학살로 몰고 간 원죄를 갖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핵심이죠 오디세이. 네. 제우스의 밥을 어긴. 근데 우리가 원죄라는 건 사실 기독교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는 것부터 어떤 원죄. 그렇죠. 제가 죄를 지었군요. 네. 제우스예요. 천둥이 쳤네요. 천둥이 쳤어요. 네네. 무튼 그런데 거기서 아테나도 계속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조금 진보적인 사고관으로서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화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은 인간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신은 그냥 자연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테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린 천둥이고 불길이고 파도고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거에 불만을 표하기도 해요. 신들은 왜 그렇게 늘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냐. 정확한 답을 왜 내려주지 않냐. 왜 지나고 나서 내가 깨닫게 하냐. 이런 식인데 사실 우리가 늘 종교에서 기대하는 어떤 구간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뭔가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알려주고 응답해주길 바라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인간이 신성으로 가는 방향을 유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부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기독교적 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닮아가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들의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 같은 이런 거를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논란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서의 큰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굿, 좋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굿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든지 간에 절대선이 있으면 절대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되게 쉬운 개념인데 그렇죠. 신이 등장하면 신은 절대선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항하는 절대악이 나오죠. 근데 그렇죠. 인간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신이 처단하고 처벌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무서워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 신의 개념이 흐릿해지면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왜? 신은 응답도 없고 나를 혼내지 않는데? 근데 너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스 신들의 네. 특징인 것 같아. 이 사람들 절대적인 힘은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잖아요. 좀 그리고 변덕스럽지. 재밌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들이 제일 인간적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걔네 막 불륜하고 바람 피고 뭐 난리도 아니야. 장난 기가 아니죠. 막히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간적인 신으로서 논란이 본 것 같지는 않고 네.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자연물이 약간 신격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번개가 쳤어. 우와 하늘에서 저 위에서 신이 노한 걸 거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신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바다에는 신이 네.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실 포세이돈은 화났을까요? 그 오디세우스한테? 나는 안 화났을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그 트로이 전쟁 이기게 해준 게 포세이돈이에요. 왜냐면 그 말 있잖아요. 그게 포세이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기게 해준 건 포세이돈이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트로이에서 학살했다고 진짜 화가 났을까? 난 아닐 거라고 봐요. 그냥 이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되게 큰 재해?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에 대입해서 왜냐면 근데 아들 눈 찔렀잖아. 그치 화나지. 아들 눈 찔러. 야 내가 너 그것도 말 그거 들어가는 것도 내가 다 도와주고 근데 했는데 나는 너 그렇게 아들 해. 눈을 찔러? 이게 그러니까 일의 전후가 다른 거지. 신화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리고 눈 찔른 건 반칙이야. 그치. 데려다 준 거잖아. 아가멤논의 배를 다 그쪽 그치. 트로이까지 그렇죠. 착하게 포세이돈이. 서밍은 반칙이죠. 그쵸. 그럼 존 존스네요. 존 존스예요. 존 존스예요. 존윅이지 존윅. 네, 존스. 오케이.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포세이돈이 진짜 키클로스의 아빠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원래 압박이긴 하지 원래 않아? 압박이긴 실제로 압박이긴 신화로서는 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미묘하게 리얼리티 있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그는 아마 키클로스 본인은 자기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 포세이돈의 아들일까 키클로스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냥 갑자기? 영화적으로. 영화적으로 그냥. 당신 아들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 쭈루룩 이거? 약간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포세이돈이 굳이 저것 때문에 키클로스 때문에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끝까지 방해할까? 나는 그 생각도 좀 하고. 그래 애초에 칼립소도 여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칼립소도 여신이죠. 아테나는 계속 왠진 모르겠지만은 오디세우스를 되게 안타깝게 보고. 계속 도와주려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씁쓸하게. 그리고 애초에 모가지 아테나 상 모가지 자른 거는 오디세우스가 불러들인 트로이의 군사들이잖아. 그렇지. 그럼 아테나 사실 빡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이 되게 내용 자체가. 희한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신은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영화에서 신은 방관자예요. 인간의 일이야. 그래서 신은 자연물로서 존재해요. 그냥 그렇게 왜냐면 오디시스가 자기 입으로 말해. 병사들은 내가 그런 짓을 해서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막 물을 받고 애들이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포세이돈 절대 화나 있지 않아 오디세우스한테. 그냥 단지 상황이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신을 붙이거든.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저 인생 이렇게 빡세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신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로서 나타나는 거지. 신은 그리고 그런 걸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존재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에서 연대라는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이건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고 우리가 어떤 이 소통에 도달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크세니아, 네. 이른바 제우스법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낯선 사람도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는 보편적 도덕입니까? 신의 처벌을 전제로 한 고대의 생존 규칙입니까? 그러니까 크세니아란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이 법 때문에 이 제우스법 때문에 네. 이걸 지켜서 초반에 문제가 되잖아요. 낯선 사람도 환대해야 되니까 구원자들이 그죠. 들어와서 3년 동안 진상을 피게 거기서 만들고 진상을 있는 피우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그 돼지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그 존윅에 나오는 그 아씨. 그분 같은 경우는 존윅에 나오는 아씨네 그러니까. 오노노마우스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네. 네. 오노누마스? 잘 모르겠네. 네, 어쨌든 간에 그분 존윅에서 아들 네. 아구지 때린 분.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애초에 악당들인데 불러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우스법 때문에 그냥 이걸 쳐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손님이 준 것을 환대해야 되기 때문에 말 선물도 애초에 트로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트로이의 목마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로 인해서 깼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디세우스가 깼죠. 그러면은 오히려 크세니아 법이라는 게 제우스 법이란 신이 만든 이 법이 네. 잘못됐다를 전제로 진행을 한 걸까요? 영화는? 사실은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편의성에 따라서 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상 그 구원자 중에 우리 누구야 안티노스 같은 경우도 네. 마지막에 결국 너 신이야? 제우스 네가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 이 새끼도 그거 지킬 생각이 없어요. 자기 편에 의해서 크세니아를 들먹이면서 거기 3년간 주저앉아있었을 뿐이지. 핑계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 막상 왔는데 그 밥 주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새끼 그거 할 생각 없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예요. 축복소년.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는 크세니아에 맞는 거고 새로 들어온 거린에 대해서 그걸 주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는 일이야.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키세니아라는 걸. 근데 오디세우스는 반면에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크세니아를 악용해서 트로이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들을 집에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지만 나는 그거가 내가
이제 아마 이따가 나올 오펜하이머랑 관련 있는 거기도 한데 네네네.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만들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나는 파괴요 죽음이다. 네. 파괴의 뒤에 얘기가 나올 신이었다. 겁니다. 네네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엄청난 학살과 죽음을 갖고 온 걸 알아요. 그리고 키르케도 그래서 봐줬을 거야.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너가 그들을 불러내지 않았냐. 강간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그거를 네가 그 분노한 병사들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 아가멤논이 딱 서 있고 뒤에 이제 분노한 병사들이 그 10년치의 분노를 트로이에다 쏟아붓잖아요. 그 해변에서 고통스럽던 10년의 시간을 이 개새끼들 이러고. 근데 인간이 나는 야만적이 되는 순간들을 알거든. 그 분노했을 때 우리 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화 가능하지만 어떤 나의 분노가 일방적인 어딘가에 쏟아질 때는 인간은 정말 잔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엄청나게. 도끼로 막가. 네. 네. 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군중심리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어쨌건 그래서 이게 신을 처벌을 전제로 한 고대의 생존 규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뭐 낯선 사람도 인간으로 대하는 보이던 도덕이라기보다 이 작품 전체에서 크세니아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편의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해가는 신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그런 장치로서 좀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수다쟁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제로 그리스는 그 다양한 왕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된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죠. 폴리스들이. 네. 그리고 이게 뭐 경찰들이. 이렇게 좀 되게 비옥한 평야로 이어져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뭔가 삶을 영위하려면 낯선 곳을 계속 다녀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이 아니라 기독교 어떤 전승되는 모든 거에서도 알 수 있는 장면이 네. 보통 유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딘가 낯선 공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내가 낯선 곳에 갔을 때 호혜성, 상호 호혜성이 있는 채로 이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무언가 약속이 있어야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되는 이 되게 약간 되게 선의에 기반한 약속인 건데 그렇죠. 이래야지만 커뮤니티가 멸망하지 않는 그렇죠.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때문에 서로가 다 암묵적인 합의를 하면서 크세니아라는 이 신의 법이라는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스가 생각이 나기는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든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갈라치기가 가장 좀 심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원래 뭐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거를 때려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민들만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네. 물론 영국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부가 그 프로듀서랑 놀란 감독 둘 다 영국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현 시점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수다형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선의에 의한 그런 거가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결국 크세니아는 시스템이네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기능하게 만들기 그렇네요. 위한 그렇죠. 시스템인데 법이에요. 법 네, 진짜 네, 말 그대로 근데 법.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오디세우스에 의해서. 법이 붕괴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정부식 이거를- 상태가 된 거니까 법이 네, 없다면. 이거를 문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네. 보니까 크세니아는 시스템이었네. 네. 그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러면 논란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의에 의한 시스템이 사라진 시대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따지자면 그렇죠. 논란은. 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사실 이민자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글로벌 시대가 되며 모든 걸 이해해야 되고가 강했다라면은 지금 트럼프가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윤리적인 관념에서도 좀 더 보수적인 개념들이 좀 더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듯이 네. 이민자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크세니아법 그러니까 오늘날 서로의 언어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크세니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놀란 감독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민자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뭐 그냥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히나 몇 국가들에 대한 혐오와 그들이 우리나라를 여행 오는 거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혐오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많이 사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민은 더 어렵게 해야 된다. 더 닫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위의 세대들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크세니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첫째로 지금 현대 한다면 적용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믿음이죠. 크세니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법을 지킬 거란 믿음 아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따를 거라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게 어떤 법이고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민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저는 확실히 아랫세대가 되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본 거긴 한데 저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고 이태원을 가고 있었어요. 한 명은 다리를 다쳤나 봐 축구를 하다가 그래서 목발을 짚고 있고 그 옆에는 흑인 애가 있었어요. 다시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친구인가 봐. 근데 씨발 빨리 가 깜둥이 새끼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좋됐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모래 병신 다리 병신 장애인 새끼가 라고 흑인 애가 그 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친구더라고 서로. 걔는 친구인 거죠. 친구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근데 거죠. 나는 거기서 되게 이상적인 걸 봤어요.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한 건 나밖에 없었어 그 자리에서. 걔네는 이미 친구예요. 그런데 아마 다음 세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놈의 단일민족, 그놈의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거는 그냥 친함과 선의로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나 어떤 이슈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로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배척하고 이른바 크세니아법이 없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게 영화 오디세이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악용되는 구간들이 집중적으로 보여줬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다음 세대는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척하고 절대 함께 하지 말자 쪽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옳게 되는 건가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신나는 무언가가 되는 건가요? 그래. 내부의 적을 이게 만드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한 바퀴를 그냥 도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가요? 저는 일단 애를 키우잖아요. 네. 와이프랑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타인에게 그렇게 대우받기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를 항상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쟤는 왜 저래? 뭐 쟤는 되게 못생겼는데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와이프랑 둘이서 얘기할 때는 그런 고민도 좀 해요. 뭐냐면 이게 사회 전체가 상호 합의되어 있는 어떤 좀 무언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규칙에 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선이랑 다른 가정에서 다른 기준으로 배운 아이들이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다른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안 지켜. 예를 들어 뭐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눈에 보게 되는데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쟤들은 왜 저러지? 이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크면서 질문하는 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도덕률은 그들도 그럴 거라는 기대하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들이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애만 그럼 착하게 구는 게 맞아? 네. 라는 이기심이 발동하죠. 모든 인간은 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너는 네 애가 나가서 때리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 맞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면 100 중에 90명 이상은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게 낫지라고 말할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런 시대예요. 그런 네. 시대고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죠. 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신화의 시대와 그 종교의 시대,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왼쪽을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대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내하고 희생하고 네. 고생을 하더라도 네가 어떤 참아낸 것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 이거니까 그 지점에서 사실은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한 화두를 크게 던지는 어떤 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 영화 속에서. 요런
이제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 세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광스럽게 죽는 것과 살아서 돌아가는 것 과연 근데 사실은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영화 내에서 저승에 있는 아가멤논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걔네 후회하니까 그렇죠. 쫓아왔잖아. 맞아요. 결과적으로 논란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쨌든 죽은 거야.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어. 생애. 이게 거울 반대편의 이야기 같은 건데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가 딱 정확히 그렇게 반으로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리아스는 명예롭게 죽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고 맞아요. 오디세우스는 싸우고 싶지. 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만큼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또 있어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논란은 일리아스가 아니라 오디세이를 찍겠다고 선택을 한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담론을 어떻게 논란이 주물거리려고 했는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생은 고통이에요. 왜 생은 고통이겠어요? 왜냐면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모든 게 괜찮다고 한다면 괜찮겠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살면 되게 고통이잖아요. 사는 거 가끔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순간들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근데 저는 98년, 97년 뭐 이 정도 이전의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아이 키우고 이런 거 그때는 저를 아랫집이나 윗집에다 엄마가 편하게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시기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 네네네. 근데 나 옆집 아줌마가 전 빼줬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그냥 어려워. 갑자기 와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어. 내가 더 갖거나. SNS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때보다 먹고 살기 어려워졌나?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더 살기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빈곤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참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지표가 다 IMF 때보다 안 좋거든요.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죠. 안 좋아요. 지금 취직이 안 돼.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안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나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나는 지금 감독님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도 살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일했음 중년이시네요 지금. 일 존나 하고 있음 중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나는 운이 좋았어. 쉬었음 청년을. 운이 좋았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만 해도 홍대에서 뮤비 찍는 새끼가 몇 명 안 됐어요. 한 10명 이내였을 거야. 내가 이름도 다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봐요. 다 찍어. 뮤직비디오 감독 진짜 한다 쓰는 될 거야. 한 1000명, 2000명 될 거야. 언더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그 중에서 SM 거 찍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따지면. 안 되지. 영화와 또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대한민국 영화 감독 다 나래비 쳐봐야 지금 작품 활동하는 사람 50명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 50명밖에 안 돼. 근데 내가 감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스럽게 죽는 것, 살아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리아스 이제 오디세이 전에 일리아스의 영웅들은 죽음을 알면서도 명예와 영광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오디세우스는 수치와 굴욕을 견디면서도 살아서 돌아가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죽는 것과 수치와 고통을 견디며 살아 돌아가는 것 중 무엇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은? 수다쟁이님 같은 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영광을 위해 죽는다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만들기 전까지는. 네. 근데 내 가족을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어쨌든 집에 가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커요. 그 생존 욕구가 엄청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일에 대한 난이도도 높고 육아에 대한 난이도도 높으니까 사실은 퇴근하고 차에 앉아서 한 5분 10분 정도는 뭉개다 갔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난 또 막 애들 씻기고 막 뭐 해야 되고 네네. 그냥 있었던 거지. 차 네네.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엉덩이를 약간 부비고 5분 10분 정도를.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는 그럴 때 이제 핸드폰을 켜서 애기들 사진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고통과 수치를 견디며 살아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귀향이 중요하다. 윤 감독님 같은 경우 어떠십니까? 윤 감독님 어쨌든 아직 아이가 없으시고 그쵸, 전 싱글이죠.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솔로신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타협이란 단어가 되게 멋없게 느껴졌었거든요. 어릴 때는 도망쳐놓고 씨발 말은 편하게 하네 다들. 너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요 어느 순간 되게 그 생을 끝까지 이렇게 돌을 굴리듯이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멋있어요. 저는 멋있게 느껴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의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에 언제든 기꺼이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어쨌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되게 못난 인간이라서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분들은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되게 멋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있었어요. 그 30대 클럽, 그 30 전에 죽는 클럽 있잖아요. 커트 코베인이라든가. 최근에 술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건 예술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 지금 당장 카니에 될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카니에 되고 죽을래? 아니면은 뭐 160억 받고 평생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당장 카니에 되고 죽는 걸 선택하는 인간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우리 형들은 어때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160억 받고 계속 평생? 그러니까 저는 뭐 카니가 될래 아니고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안 죽는 편이 무조건 좋아요. 똥밭을 굴러도 2승이 낫다. 왜냐면 저승은 언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곳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달을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저승은 어차피 갈 거라면. 내가 도달을 생애. 근데 굳이 그걸 왜 도달을 해야 되지? 저는 그걸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뭐 아깝다. 저는 저의 고점에 이미 도달. 반대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잘못 접근했어요. 접근을 잘못했어요. 이 앵글로 갔으면 안 되는데. 수나 형은 어떠세요? 어쨌든 수나 형도 아티스트셨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카니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카니의 위치, 카니의 성과 그거랑 꽤 많은 돈과 안락한 평생. 그냥 지금으로 살래요.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지금 어쨌든 윤 감독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진짜 완전 몰입해서 대답을 하자면 카니에가 이룬 성과라는 거에 있어서 어떤 성과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카니에의 성과가 나는 명반을 냈어가 아니라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했으면 그건 갖고 싶어. 그건 한번 느껴보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명반을 냈어.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이 세상의 탑급으로 올라섰어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이고 귀환하고 싶은 이유도 나의 자기 만족 안에 나라는 존재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내 딸까지 해서가 나거든요. 물론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보시죠 형님 확실히. 나 되게 위태로워. 농담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라고.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몇 번을. 이거 뭐 어떻게 매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페넬로페요. 네, 나의 헬레나요. 오케이. 네네. 헬레나. 네, 나의 루피탄 용호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좋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다다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한 번은 다달라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날이 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 어제 방송 보다가 신구 선생님이 91세시래요. 신구 선생님이 지금 그 베니스의 상인 연극에 출연 중이시거든요. 보는데 저분은 다 달랐을까? 저분은 다 달랐을지도 몰라.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무언가에 목말라 계시고 무언가를 찾아가시는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인생은 여정이지 어디에 도착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정의 끝은 매번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이게 어쨌건 과정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긴 하네요. 그 여정 자체가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충실히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자 다음 거 얘기하자면 그럼 자 오디세우스는 그 여정을 되게 속죄하듯이 가고 있잖아요. 따지면은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올 종교적인 얘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고난에 빠져 있는 인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그렇죠. 외롭고 그리고 이게 맷 데이먼이 수염을 많이 길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쳐 보이지 않아요? 계속 지쳐. 뱃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맞아. 그 배에 쪼그리고 있거나 늘 존나 불쌍하게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 씨발 이 사람 왕 아니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새끼들이 말을 저 거의 족밥 취급을 하니까 아씨 저 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를 졸라 하니까 그 원죄가 뭐냐면 그거야. 아가멤논을 안 따라갔어. 그 처음에. 얘기를 오디세우스가 처음 하잖아. 절로 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 그만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하지. 나 저 새끼 따까리하는 거 싫다. 근데 애들도 동의했어. 왜냐면 저 새끼 때문에 10년 그 해변가에 묶여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 분노로 했는데 상황이 계속 야랄이 나니까 결국 그 분노가 결과론적인 거지. 그러니까 리더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집에 거야. 빨리 가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오디세우스. 오히려 그게 더 늦어진 거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야랄이 난 거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신에게 부당하게 당한 시련이냐? 아니면 자기가 저지른 기만과 폭력이 데려온 결과일까? 오디세우스는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해. 그 뱃머리에 앉아서 계속. 왜냐면 나의 의도는 선했으나 이 상황이 지랄이 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애들은 포세이돈의 분노를 내가 샀다고 생각을 해서 내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고 근데 어쨌건 저승에 가서도 그 예언을 다 듣고 자기는 앞으로 오라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 상황을 계속 자기는 맞이해야 되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독님이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그거군요. 약간 있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존나 고독할 때가 있긴 해요. 왜냐면 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엄청 고독해 보여요. 맞아요. 굉장히 고독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은 나는 그 반성을 하거나 뭔가 가책을 느낀다는 지점은 후반부에서 느꼈고 사실은 망각과 도망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계속 집에 안 가고 싶어 했다고 하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이 말로는 겉으로는 빨리 가고 싶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빨리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무서운 게 마음속 안에 심어놓은 죄책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제일 무섭고 나를 좀먹거든요. 그래요? 근데 죄책감이라는 거를 전혀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무언가에 있어서의 죄책감을 들고 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부럽네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디세우스가 하는 그 귀함과 그 여정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영화적인 장치에 있어서도 저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집에 가고 싶어 이것도 충분히 내가 그 니즈가 있지만 그 안에 죄책감을 가진 채로 집에 가는 그 여기서 연결해서 그 이야기로 가보죠. 오디세우스는 영웅인가요? 결과론적으로? 아니면 살아남은 그냥 가해자 중에 한 명인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쟁이님.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방향에서 한번 보죠. 피해자들의 방향에서 보면은 악랄하죠. 피해자의 방향에서라는 거는 트로이 트로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악랄하죠. 헥토르의 입장에선 그리고 트로이만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그 부하들이 귀환하면서도 들르는 마을에 있는 반항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악랄하죠. 우리 것을 약탈하고 불을 저지르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근데 이 반대로 사실 그 이타카의 국민들 그리고 뭐 아가멤논을 위시한 그리스의 어떤 유능한 사람으로 보죠. 오디세우스. 그쪽에 있는 어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우리를 구한 존재죠. 영웅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사라는 거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쓰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영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해당한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악마 아닐까요? 정말 나쁜 악마 아닐까요? 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건 다음에 저희가 다음 섹션에 이야기할 거를 함께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전작이죠. 오펜하이머와 오디세우스가 되게 비슷한 구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오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디세우스는 처음에 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요, 어쨌건 맞아요. 이 전쟁을 끝내기도 했고 네. 내 말을 따라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능력과 지략도 갖추고 있고 네. 머리도 좋아요 실제로. 네.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머리를 써서 만든 최선의 결과가 최선이 안 되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 이제 휘둘리는 순간이 생기니까. 근데 어쨌건 내가 생각할 때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과학자들은 다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을 뽐내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원자 폭탄이라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인 현대 과학 최대의 성취를 이루고 싶어서 경쟁적으로 이걸 연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힘의 본질을 모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의 손길에 내가 닿는 거잖아요. 빅뱅을 다시 일으키는 거니까. 그 어떤 호기심과 그 성취욕을 버릴 수 없어요. 이카루스죠. 네. 그네요. 또 네. 마찬가지로 네. 오디세우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닿으려고 했죠. 네. 어쨌든 그것도 깼고 이것도 깼고 그래서 약간 비슷한 패턴을 띠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놓고 깨달은 거지. 그리고 그게 의심처럼 심어졌어 나의 마음 속에. 근데 일단 집으로 가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점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키르케가 약간 거의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을 하고. 난 사실 알았어. 왜냐면 그날 이 계단에 이렇게 있던 그날 난 알았단 말이야.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근데 외면했어. 어쨌건 얘네 보내야 되니까. 눈을 감은 거지. 아가멤논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어쨌건 이게 끝나야 우리 모두가 집에 가니까 그렇죠. 내가 편법을 써서 이걸 성공시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알아.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존나 세게 저질렀다는 걸. 그러니까 그 다음 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10년 동안 칼립소랑 같이 알콩달콩 7년 동안 알콩달콩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억이 다 돌아오고 나서 자 이타카로 돌아갈 때 난 오디세우스가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아가멤논이 이야기하긴 했지. 너 갈 때 절대 너인 것처럼 정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숨겨라. 상황을 봐라.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러고 갔는데 정체를 안 밝히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다형하고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나는 그 페놀로페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발 같은 것도 이렇게 쳐져 있고 그래서 되게 고해성사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나의 죄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페넬로페한테도 페넬로페는 그 시점쯤에 알지 않았을까? 이게 오디세우스인 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가 기다리던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약간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즉 윤 감독님이 오펜하이머 말씀을 마침 하셨어요. 네. 그 오펜하이머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이 만든 폭력에 짓눌린 좀 현대적 남성 그런 느낌으로 오디세이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각색을 한 걸까요? 수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얘기를 다른 컬러로 한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그 주인공이 빠져 있는 곤경도 오디세우스랑 같은 결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파급력이 클 거라는 거를 안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기가 더 똑똑하게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눈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삶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닿아서 체감이 된 순간 바로 자신에 대한 어떤 뭐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책감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안에서 뭐 영화 이제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오펜하이머 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오펜하이머가 엄청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공격을 당하고 기나긴 수모의 순간을 자기 항변을 하지 않고 견뎌요. 마치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뗏목을 타고 이타카로 갈 때 그냥 본인의 과오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있었던 것처럼.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오펜하이머에 나왔던 그 오펜하이머의 와이프 아내 분한 배우의 대사가 오디세이에도 되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억을 되돌려보게 된 게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하고 망신 주도록 내버려뒀다고 해서
세상이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 라는 말을 오펜하이머 와이프가 하거든요. 하지만 그 둘은 또 여전히 부부로 붙어서 계속 같이 가는 이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다른 버전으로 오디세이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윤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고해성사하는 것 같았다. 이제 페넬로페랑 만나는 네네. 구간이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앞에서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일부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스 신화인데 기독교 영화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의 관계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좀 떠오른다던가. 맞아요.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수의 여정처럼 느껴지는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하고도 좀 비교를 해서 네.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사제기님. 네, 저는 사실 오디세이를 보고 나오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받는 이 감정 혹은 감흥 이 감정 상태가 네. 어떤 영화를 봤을 때랑 되게 좀 비슷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상하게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나서 나왔을 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찝찝함? 그 개운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영화가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이게 육체적 고난을 겪는 그 과정, 지리멸렬한 그 과정, 그거를 되게 처절하고도 치열하게 묘사했잖아요. 이 지점이 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두 작품이. 근데 또 통화했더니 형식 감독이 기독교적인 장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떠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형식 생각이 감독님 드네요. 어떤 구간들이 좀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고해성사 네, 구간도 네.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플롯 자체가 어쨌건 아까 약간 이야기한 원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고 그 다음 단계로 인간들을 나아가게 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궁금한 게 마지막에 오디세우스는 죽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죽었냐고 하니까 아니 내가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 구간은 살짝 개그처럼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뭐였지? 나 그 조금 웃기긴 했거든. 그래서 해가 해가 지는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신기한 게 보통은 사망을 향해 가죠. 보통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항해를 할 텐데 그렇죠. 밤은 위험하니까. 근데 해가 지는 곳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건 죽음에 대한 메타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해가 지는 쪽은 하데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텔레마토스한테 이제 모든 걸 남기고 어떤 이제 어둠의 시대가 올 건데 그거는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여기서 내가 저지른 이 원죄를 닫고 나는 저승으로 간다. 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 그게 되게 모순적인 장면인 게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서 서쪽은 오이도인데요. 네. 오히려 좋죠. 네. 제우스의 법을 어긴 오디세이아잖아요. 오디세우스잖아요. 네. 그래서 제우스의 법을 어겨서 엄청 벌을 받았죠. 그리고 20년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인 페넬로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당들, 불안당들이 제우스의 법을 어기는 걸 보잖아요. 그때까지 인내하죠. 그리고 그들이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나서 그들을 벌한단 말이에요. 단죄하죠. 그 중에 몇 명은 그냥 애네서웨이가 좀 이뻐서 그냥 있었던 애들도 있지 않았을까? 밥이 나는- 맛있어서도 있을 나는 수 그렇게 있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와인은 맛이 없다 했으니까. 와인이 맛이 없는데 있으면은 그 앤해서웨이 때문에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충분히 있을 만하죠. 존나 부럽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먹고 쳐 놀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본인들 집안 돈이니까 거기서 먹고 논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본인들 돈도 썼을 테니까 아닌가? 아니에요. 네. 전부 다 있는 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타카의 그 왕실의 돈을 어쨌건 탕진 중인 거지. 탕진한 거야. 근데 대충 메뉴의 맛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김밥 천국에 들어가서 3년을 버틴 꼴인데 그거는 꼭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첫 1년은 괜찮았대. 첫 1년은 모수였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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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1년은 모수라서 기독교적인
지금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기독교적인 해석이라면 네. 이게 구원 서사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오디세이가 마지막에 그 서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오이도로 저로 따지면 이제 제가 오디세이라면 오이도로 가는 건데 오이도행 열차네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서사의 마무리가 구원이 맞았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개똥밭에 굴르면 이승이 나을까?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개똥이면 차라리 나은데 네네. 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 이 자책감은 사실은 내가 개똥밭을 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똥을 사람들한테 묻혀왔어. 그치. 그 말씀이신 거죠? 그치. 그래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저희 꿈 같은 얘기네요, 저희.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한 얘기네요. 분명히 제일 좋아하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네. 나는 이 괜찮고 자책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좆되는 상황.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이승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좀 생겼네요. 감사님의 구원서사네요, 저에게. 아니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차범경처럼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좆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 그거 그럼요. 저기 독일어로 뭐라고 한다 했잖아. 샤덴프로이데. 프로이트.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죄책감과 자기 가책을 평생을 안고 가는 게 가치가 있는가? 과연? 저는 반대로 약간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 논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은 원래 그런 거고 자책과 자기 혐오와 어떤 환희가 뒤섞이면서 원래 걸어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다음 지점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돼. 네,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끝냈잖아요. 어떤 한 챕터를 끝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남아있는 이 텔레마코스의 삶이겠죠. 하지만 어쨌건 치울 건 치웠잖아요. 그 세대가 어쨌건 오디세우스가 치우고 났잖아요. 그럼 이제 다 무주공산이 되는 이타카에서 텔레마코스 혼자 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삶 또한 순탄하지 않겠죠. 순탄하지 않겠죠. 하지만 해내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가 불타는 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트로이의 목마는 우리의 모두를 불태울 것이다. 라는 얘기로 끝나는 영화로 봤단 말이죠, 저는. 일단 구원으로 끝났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한 챕터를 오디세우스 스스로가 닫아놨으니까요. 근데 이제 남아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결국 오디세이아는 이야기잖아요. 역사나 이야기는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걸 이어서 역사는 승자의 것이죠. 이어서 물려주잖아요. 네. 결국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남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게 완결이 됐으니까. 근데 뭐 실제로 오디세이아 안에서의 오디세우스는 왕위 죽지도 않고 왕위를 놓치지 않고 잘 산대요. 그러니까 똥똥거리면서 산대. 맞아요. 그래서 신화 속에선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걸 다르게 가져간 거거든요. 죽음의 메타포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을 명확하게 논란이 줬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세이가 지금의 인간에게 되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 안에 예를 들어 환대가 있었고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고요, 분명히. 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오디세이가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얘기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막 이것저것 지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영화는 정말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집대성 같은 영화가 많네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오디세우스 입으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트래비스 카스 통해 나오죠. 네, 트래비스 카스를 통해서 It's me!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오고 그렇죠. 기억을 되찾고 난 다음에서야 오디세우스 시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오디세우스 얘기만 나와요. 맞아요. 네. 하이스트 인더 룸. 어. I'm the highest in the 그렇죠. room. 그리고 기억에 대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어쨌건 우리도 메멘토라는 영화도 봤었고 봤죠. 그 다음에 뭐 오펜하이머도 있고 뭐 덩케르크도 있고 생각해 보면 모든 논란의 영화들의 어떤 요소들이 이 영화에 다 때려박아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크나이트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그 어떤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어떤 고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논란은 늘 자기 고찰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봐요. 선택과 그 고찰. 그래서 M자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테넷은 조금 논란 서사에서 약간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영화기도 하고 너무 가버린 영화긴 해서. 근데 테넷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느끼면서 느끼는 게 결국 논란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전적인 가치들을 되찾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당연한 거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되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고전적인 가치를 되찾자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웠던 시절의 고전적인 가치를 되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신화 시대 그 가장 고전적 가치의 끝에 있는 이 오디세이를 갖고 온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시간을 되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공동체 회복을 꿈꾸는 어떤 낭만가로서의 지점을 보여주는 맞아요. 작품인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무섭게 경고하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처음에 했던 게 뭔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라는 느낌으로 받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네, 트로이의 멸망 장면이 그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어떤 이 폭력의 홍수 속에 가만히 이렇게 그걸 목도하고 있는 그 약간 오디세우스의 표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저지른 어떤 그 되게 불행한 미래를 목도한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떠한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오디세이가 지금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잖아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창작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신혼이요. 신혼의 입장을 좀 이입해봤습니다. 신혼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아무런 죄가 신혼은 돈이 없는 소장농인 죄요. 네, 그 뭐 양치기의 아들 뭐 이런 걸로 태어나서 그렇죠. 이 뽑기도 걔 운 좋은 애야. 왜냐 뽑기도 내가 안 뽑았거든. 징집 안 당해도 다닌데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이제 주인격인 애가 거짓말해서 네가 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야. 근데 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명예롭게 살고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팀을 신뢰했고 신의로 행동했고 사실은 그 제우스의 법에 도덕률에 입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지킨 캐릭터거든요. 그렇지. 신혼이 그렇지. 그렇죠. 하지만 죽었잖아. 하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았죠. 그치. 심지어. 예. 그래서 신혼은 누가 위로해주지? 심지어 진실도 모른 채로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그리고 왜 죽는지도 저승에 가서 알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죠. 오디세우스한테 따져 물으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야기하죠. 미안하다고. 나 들었다. 너의 피 냄새도 내가 맡았고 너의 피 묻은 창도 다 봤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시작이 끔찍한 인간이야 아주. 뭐 매지컬 어쩌고 이걸로 시작하잖아. 맞아요. 뭐 마법적인 마법이 아직 남아있던 시대. 뭐 그것도 이제 뭐 GPT한테 물어보면은 뭐 마법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 뭐 통하던 시대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로도 이해하던데 이게 뭐냐면 결국 신화의 시대거든요. 그렇죠. 신화의 시대.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니까 망자의 땅에 가서 얘기를 신혼과 대화를 했다는 이 설정이 가능한 거지. 그렇죠. 죽은 사람이랑 대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주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던지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날카로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되게 아파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서. 약간 교조적인 느낌이 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저도 보고 나서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 담론이 너무 커서 사실 한 번 더 보면서 좀 더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나한테 무슨 농담을 얘기를 하고 얹어서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내내 엄청 엄숙하고 굉장히 좀 나는 약간 일종의 그 사제가 하는 그 제사의식이나 재래의식처럼 느껴진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요. 네, 뭔가를 되게 기리고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장면들이 되게 엄숙하고 어둡고 차분하고 그 다음에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이것들이 너무 3시간 가까이 계속 펼쳐지는데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남아서 이 비슷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되게 좀 같이 위로를 받는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영화가 끝나고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생각에 잠긴 채로 차까지 왔는데 그게 뭔가 같은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재미난 영화를 봤다가 아니라 뭔가 이 마음이 무겁게 눌리는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어. 뭔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이제 서울의 문화고 저는 이제 저는 오디세이가 이제 지금의 인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가치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여행에 이제 전쟁에 갔었고 전쟁에서 돌아와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페넬로페에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재혼을 해라.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페넬로포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디세이를 통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재혼을 종용한다. 이게 이왕 그 낯설사계 다시 한 번이네. 이왕이 잠깐만 있었으니까 자 이 구간에서 당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럼 오디세이는 인간을 구원하는 영화가 아니라 돌싱을 구원하는 영화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 그게 있는데 부부가 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별을 했어요. 아내는 재혼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을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던 이제 남편에게 이 소식을 들은 천국에 있는 친구가 와요. 야, 너 그 아내가 이제 사망해서 온대라고 했는데 그 남편은 이미 이제 천국에서 새로운 이제 부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천국 노인정에서 그때 이제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씨발 그 한 번 같이 살았으면 됐지 또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영화 있다? 있어? 그래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인데요. 네. 죽었어. 그런데 갔는데 이제 해군 장교 되게 젊은 상태로 이제 저승에 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날 너무 기다렸겠지. 딱 갔는데 자기 첫사랑이었던 해군 장교랑 저승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살고 있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물음표 뜨고 당신? 약간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인 영화가 있어. 작년에 개봉했어요. 귀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귀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현대 결혼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 비판이 얘기하려면 들어가 있는. 아가멤논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가멤논도 마찬가지죠. 아가멤논도 그렇게 그 와이프 말을 다 들을 순 없다. 언젠가는 되게 아니 와이프를 너무 그러네. 와이프를 너무 상처 입히면 안 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딸을 죽였잖아 아가멤논이. 근데 딸은 죽이면 안 돼요. 아니야. 지금 보니까 맞아. 왜냐면 어쨌건 이 영화는 그러네.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 이거는 재혼을 종용하는 영화가 맞아. 싱글이어야 해. 왜냐면 굳이 톰 홀랜드란 젠데이라도 떨어뜨려 놨잖아. 놀라는 이거는 결혼을 옹호하고 있잖아. 이 영화에서. 죽는다니까 아가멤논도. 와이프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혼하라고 그러고. 그 존 보털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헬레나랑 이제 재혼한 거잖아. 그냥 봐도 재혼한 거잖아. 재혼한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쌍둥이 자매인데 실제로도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후에 신화 속에서. 근데 신화 속에서도 얼굴에 상처 나요?
아니야, 그렇진 그건 않아요. 아니죠. 그렇진 그건 않아요. 아니죠. 그냥 이쁜 채로 잘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망상회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포맷인 망상으로 최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그래서 해봤는데. 키클롭스는 외눈이었구나. 아 그런 거야. 혼자 있어야 돼서 혼자 있어야 돼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하나만 봐야 돼서 하나만 봐야 돼서 완벽. 그래 그 눈마저 멀어버리잖아. 양만 보는 맞네. 거야. 양 세는 거야. 양세고. 논란 이혼하려고 그러나? 와이프가 풀어주던데? 둘이 같이 상 받았잖아. 그치 모르지 뭐. 그치 모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오디세이를 2부에 걸쳐서 저희가 네. 2주에 걸쳐서 얘기를 좀 때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마지막은 조금 장난으로 가볍게 갔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진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가벼운 얘기들을 저희가 담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윤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오디세이가 나에게 남긴 것, 이 영화가 나에게 남긴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영화를 보는 기쁨이요. 영화를 보는 기쁨. 네. 물론 최근에 뭐 오프도 그랬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응원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요, 이건 순수하게 기뻤어요. 내가 영화관에서 이런 비주얼과 그리고 내가 영화관에서 이제 집에 가져갈 때 싸갈 수 있는 걸 다 싸가는 느낌이어서 배부르게. 왜냐면 부패 온 기분. 부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청포도 사탕까지 주문해 줬어 마지막에. 다 먹어라. 청포도 사탕 3개. 3개. 나는 그걸 이렇게 까먹으면서 집에 왔어. 그리고 완벽해. 이렇게 집에서 깠는데 사탕이 2개 들어있어. 나쁘지 않아. 기가 막히지. 최고였어요. 그래서 넘쳐. 그냥 아마 그 논란의 고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영화라는 매체를 내가 이래서 좋아했지. 내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자랐고 이런 영화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또 보면서 이런 감동을 순수하게 느낄 수 있다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좋습니다. 수다쟁이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아이맥스에서 이 영화를 또 보셨고 아이맥스 예찬론자로서 네. 아이맥스를 충족할 수 있는 영화를 또 보셨다라는 것도 아이맥스를 있고 위한,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도 원래 또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죠. 최종적으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바로 영화 보고 나서 형식 감독한테 그 얘기했는데 네.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대부나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나잇.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부를 보는 거야. 1편, 2편, 3편을. 그 아빠와 아들들이 같이 앉아서 처음에는 아들이 억지로 볼 수도 있는데 대부의 참 그 맛을 알고 나면 매년 보더라도 매년 감흥이 다르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의 꿈이거든요. 3는 꼭 봐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1, 2, 3을 쭉 2편까지 보면 어떻게 쭉 봐야. 어쨌든 근데 네네. 뭐 비슷하게 네네. 생각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라스트 갓파더를 봐요. 심영래 씨.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것도 갓파더니까. 그것까지 4편이에요. 4부작이에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를 이제 우리 아들들이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같이 보는 게 꿈이었는데 네. 그 대부 바로 옆자리에 오디세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커서 이거를 저랑 대화 나누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싶은 영화예요. 그렇게 되게 좀 나의 소중한 장식장에 넣어놓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1부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거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형식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와도 같고요. 극장을 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금 일깨워준 영화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아이맥스에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보실 거잖아요. 극장을 가고 싶다,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2시간이 넘어가는 영화를 볼 일이 이제 잘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호프도 2시간 40분, 네. 이번에도 2시간 40분, 스파이더맨도 2시간 40분이라면서요. 마티스프림도 그래요. 마티스프림도 길어. 마티스프림도 2시간 40분이야? 그 정도 돼요. 이게 근데 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티스프림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스파이더맨도 아직 못 봤고, 근데 저는 이제 극장을 정기적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OTT에 계속해서 나오는 신작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아니에요. 나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했고 극장이라는 공간에 간다라는 즐거움, 아까 말씀하신 수다쟁이님이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무언가. 그리고 아까 이것도 1부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데 소설책이 다시 읽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었던 그냥 명작들 있잖아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들, 이것도 다시 그 당시에는 되게 커다란 이야기들이었고 이젠 기억에만 남아있는, 실제로 저에게 신화가 된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어땠고 이 이야기들이 뭘 담고 있고 어른이 돼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윤용식 감독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주에 걸쳐서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늘 어느 정도의 전문가 포지션으로 와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건 할 게 없어가지고 되게 민망한 마음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조차도 아직 소화가 덜 돼 있어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부끄럽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건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쨌건 이런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심지어 2주 분량 거의 한 3시간 가까이의 분량을 떠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제일 신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수다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오디세이를 꼭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 컨텐츠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적극 권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벤루막 21년을 1부에서는 장인의 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긴 기다림과 귀환의 시간으로 마셨습니다. 네. 오래된 방식으로 완성된 한 장과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무비톡이었습니다.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꼭 보세요, 오디세이.